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8일에 시행된 제1회 동행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소송상 상기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가. 자, 원고의 소구채권을 부정해서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원고의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도 피고의 상기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한다. 자, 그렇죠. 자, A의 경우는 원고의 소구채권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이 되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B의 경우는 원고의 소구채권뿐만 아니고 피고가 상기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 즉 반대채권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또 같이 정리를 해두실 게 B의 경우는 원고뿐만 아니고 피고에게도 형식적 불복설의 예외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에 피고가 한 상기항변을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서 물론 이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고도 항소할 수 있고 피고도 항소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원고만 항소를 합니다. 항소인이 원고가 되겠습니다. 이때 항소심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죠. 왜냐하면 1심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을 한 거죠. 근데 항소심은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인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면 1심보다는 항소심 판결이 원고에게 즉 항소인에게 더 불이익하게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답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기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 계속 중에 그 상기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과 같은 채권에 기한 소를 별소 혹은 반소로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이 허용될 것이냐 여부인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상기항변에 대해서도 중복소송 금지 제도가 유추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중복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소하고 우소의 소송물이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상기항변은 기본적으로는 소송물이 아니죠. 따라서 중복소송 금지 제도가 유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후소를 제기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 그게 여기 다 상황과 같이 선행소송에서 상기항변을 제기를 하든 혹은 후소에서 상기항변을 제기를 하든 모두 허용이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상 상기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해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 자, 그렇죠. 다른 항변들, 예를 들면 변제항변이나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소송상 상기항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 항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너는 상기항변은 다른 항변에 비해서 좀 뒤늦게 제출을 해도 괜찮지만 후자가 문제가 됩니다. 자,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상기항변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않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비로소 주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기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뒷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청구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입니다.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해서 당사자가 주의적 그리고 예비적으로 심판 순서를 붙여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이를 우리는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우는 어쨌든 이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심판 순서에는 구속이 되지만 기억하실 게 항소심 심판 대상 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선택적 병합이라고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를 해서 피고만 항소를 제기를 했을 때도 항소심은 얘는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선택적 병합이기 때문에 두 청구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그냥 예비적 병합이었다면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판결을 선고를 했을 때 피고만 항소를 하게 되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상소하지 않은, 즉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주의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2심은 되지만, 하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주의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얘는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기 때문에 모두에 대해서 항소심이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때 이게 그냥 예비적 병합이냐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냐를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2번입니다. 자, 피고가 재심 대상 판결의 취소 그리고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이제 전자 같은 경우가 재심의 소가 되겠죠. 이외에 원고를 상대로 해서 재심 대상 판결에 의해서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형성의 소하고 그 형성의 소가 인용될 것을 대비해서 이행의 소를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뒷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을 보겠습니다. 1심 법원이 주의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해서 피고만 항소한 경우, 아까 이제 보기 1번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는 예비적 병합입니다. 따라서 피고만 항소했기 때문에 주의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2심은 되지만, 그렇죠? 심판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주의적 청구가 항소심으로 2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피고는 항소심에서 주의적 청구를 인락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인락이라는 것은 주의적 청구 인용, 그렇죠? 확정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인락으로 인해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심판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사건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자, 다음 보기 4번. 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에 하나만을 판단해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아무를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선택적 병합인 경우에 원고 패소 판결을 할 때는 두 청구 모두에 대해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죠. 근데 하나는 기각을 하고 다른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았을 때, 자, 이게 재판 누락이 되느냐 혹은 판단 누락이 되느냐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몇 번씩 우리는 그렇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누락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 병합만 재판 누락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은 재판 누락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엇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단 누락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이상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 모두가 항소심으로 2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 자, 소송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자, 법률에 따라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걸 우리는 법률상 소송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없죠. 이걸 우리는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기 2. 자, 소송 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하죠.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 대리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3. 여러 소송 대리인이 있는 때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를 하고 당사자가 이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실 때 보기 2번과 보기 3번은 그렇죠, 이렇게 섞어서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지문인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본안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 대리권을 가지는 경우. 그래서 이제 90조 1항에 따라서 강제집행 같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권한이 있는 거죠. 자, 권한이 있는 경우하고, 자, 후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위임계약상의 의무까지 부담을 하느냐? 자, 그렇지는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이런 경우는 별도의 위임계약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기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는, 자, 하급심 법원이 아니고 누구예요? 상급 법원이 관할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고, 자, 보기 3번.
자, 원래의 확정 판결을 취소한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해소. 자, 그래서 원래의 확정 판결이 있고 이 부분이 1차 재심, 이 부분이 2차 재심이 되겠죠. 자, 2차 재심에서 그 원래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 요게 그렇죠.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전 재심 법원의 판단에 재심 사유가 있어서 종전 재심 청구에 관해서 다시 심리한 결과, 자, 요 부분이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원래의 확정 판결에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여기 이제 원래의 확정 판결에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원래의 확정 판결은 아무런 이유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심 사유가 없는 그 원래의 확정 판결 사건의 본안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 자, 적법한 법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자,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은 451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11가지의 재심 사유만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 사유를 주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때 재심해소가 제기되면 그때는 재심해소를 각하합니다. 뭐가 아니에요?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1가지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 사유로 주장하면 재심해소를 각하를 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11가지 재심 사유 중에 하나를 그렇죠? 재심 사유로 주장을 했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을 때, 즉 인정되지 않을 때 그때는 재심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좀 잘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5번. 자,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루어졌지만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물이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죠. 자, 하지만 이미 건축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다 마치고 각종 건축법상의 신고도 마친 경우는 그때는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부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외적인 부분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가 종료가 되어서 목적물이 매각이 되고 건저당권이 소멸이 되면 그때 이제 원칙은 이렇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죠. 원칙은 이제 소의 이익이 없는데 그런데 어떠한 예외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잘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재소전 화해와 화해 권고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도 한번 챙겨볼게요. 자, 재소전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집니다. 물론 뭐 소송상 화해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창설적 효력이라는 것은 기존의 권리 법률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권리 법률 관계를 만들어낸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창설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 관계, 여기 이제 종전의 법률 관계는 다툼이 있었던 법률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을 하죠. 하지만 재소전 화해가 있다고 해도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의 다른 법률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다음 보기 2번입니다. 자,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이 되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밑에 이제 비교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이 소액 사건에 있어서 이행 권고 결정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준재심에서는 제기를 할 수가 없고 청구예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었죠. 자, 이에 반해서 비교를 할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뭐까지 같이 정리를 하셔야겠습니까? 언제 기판력이 발생하느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이 되었을 때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 이제 보기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렇죠, 취하를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하실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취하를 할 수 있느냐? 해당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취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또 무엇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하하고 차이점이 있죠. 자,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죠. 하지만 화해 권고 결정인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화해 권고 결정은 상호 양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도 같이 이행 권고 결정하고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7번.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키워드로 준비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보시면 추심금 청구의 소가 나와 있는데, 이 추심의 소는 채권자 대위 소송하고 이제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심의 소는 제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심의 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대위 소송과 같이 비교를 하셔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기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본안에 대한 청구 판결이 있은 이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제도가 나와 있죠. 자,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결합설에 따라서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그 표현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 있은 이후에 교환적 변경이 있기 때문에 구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다든지 혹은 추가적 변경을 하는 것은 부적법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자,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 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 이때 후소에 대해서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물론 이제 중복소송이나 혹은 기판력 같은 경우는 원칙은 전소하고 후소의 소송물이 같아야 하죠. 물론 뭐 기판력 같은 경우는 전소하고 후소의 소송물은 달라도 뭐 선결 관계에 있다든지 모순 관계에 있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미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제 중복소송하고 기판력과 다르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소금지 원칙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소송물이 다른 경우도 적용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조금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자, 청구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먼저 이제 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등기 청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인 경우 등기 원인마다 우리 판례는 별개의 소송물로 보죠. 근데 여기 지문을 보시면 등기 원인을 매매 예약 완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자, 이 얘기는 등기 원인은 하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송물은 하나죠. 즉 청구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 가등기에 피담보 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얘는 소송물은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청구 변경에 해당하지 않죠. 이는 공적방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자,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을 한 때, 그때는 직권이나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서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죠. 자, 얘를 우리는 청구 변경 불허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청구 변경 불허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떤 재판을 하면 안 됩니까? 소각합 판결을 해서는 안 되죠. 자, 이런 지문도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청구 변경 불허 결정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적 재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항고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만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를 보겠습니다. 자, 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후에 항소심에서, 자, 또 나왔습니다.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자, 그러면 1심에서 기각한 청구, 이 부분은 소취하로 소급적으로 소멸됐죠. 따라서 항소심은 무엇에 대해서만, 신청구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여야겠죠. 자, 그런데 항소심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기각할 때 어떤 주문 표시를 하면 안 됩니까?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심, 그렇죠?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모두 즉 이제 구청구라고 가정을 하면 구청구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인해서 소급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어떤 부분까지 다 같이 없어진 겁니까? 항소까지 모두 없어진 거죠. 따라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고 어떤 주문 표시를 해야 합니까? 신청구 기각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하죠. 그래서 다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순차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통상공동소송이다 라는 말을 떠올려야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만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었죠. 이때 통상공동소송이죠.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미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 그렇죠.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미치겠지만 우리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죠.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상소로 인한 확정 차단의 효력과 그리고 2심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이제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원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었죠.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물론 뭐 보존행위에 기한 소송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지문도 마찬가지죠. 자,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합유자만을 상대로 해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고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예외니까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보기 3번 자,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전체 이제 공유관계가 아니고 해당 지분만큼에 대해서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연히 그때는 고유필수 공동소송이 될 수가 없겠죠. 이 경우는 통상공동소송입니다. 또 한편 이에 반해서 공동소송인이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얘는 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고는 공동상속인 A 그리고 공동상속인 B 모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를 취할 수도 없죠. 그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기 3번도 이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문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소송 비용 부담 재판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보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경우 자,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소가 각하되면 소송 비용 부담은 원고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담 재판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 경우는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소가 각하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아니고 소송 대리인이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죠. 두 번째는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은 원칙은 독립 상수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독립해서 상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때 소각하 판결과 함께 판결의 형식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상소를 할 때 항소나 상고가 아니고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어떤 상소를 할 수 있다. 즉 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도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다음이 보기 2번. 자, 이건 옆에 제가 이제 암기라고 해뒀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 이를 주장 증명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삼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안은 머릿속에 사안 하나 정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제 소를 취하기로 하고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소가 취하되면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고하고 피고하고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 있어서는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게 어쨌든 남기를 하시고 그 무엇만 고려를 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송 절차 내의 사정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은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줄 친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1번. 자,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입니다. 물건 인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이건 어떤 소송이에요? 원고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건 인도 청구해소를 제기를 하고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물건 인도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점유자, 이제 피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피고 점유자는 인도 판결을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에서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의 전부를 다툴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전단까지는 기판력의 본질 이론에서 이제 소송법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판례는 실체법설을 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소송법설 중에서도 모순금지설을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단입니다. 인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 권한을 내세워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도 없다. 후단 부분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판력의 시적 범위라는 것은 전소 변론 종결 전에 존재하였던 모든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즉 패소 당사자가 알았든 몰랐든 차단이 된다 하는 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인락조서의 기판력이 후소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에 미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느냐 여부인데 바로 밑에 보기 4번으로 가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 상황이죠. 첫 번째는 전소하고 후소의 소송물이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소송물은 다르지만 선결관계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보기 4번이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죠. 잘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 판결. 전소에서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전소 판결에 기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집니다. 그렇죠? 이제 갑이 되겠죠. 다시 을이 갑을 상대로 그 등기 원인의 무효를 주장을 하면서 그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소에서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했는데 후소에서 을은 원고 갑에게 전소 원고가 되겠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송물끼리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죠. 따라서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확정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에서 저촉되어서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순관계, 그렇죠? 소송물끼리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하지만 다시 보기 2번으로 가보시면 이 경우는 선결관계끼리 모순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소의 경우는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후소의 경우는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송물은 뭐예요? 전소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 후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그래서 소송물끼리는 모순관계에 있지 않고 무언만 선결적 법률관계만 모순관계에 있죠. 이 경우는 기판력이 서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주의를 하실 지문이니까 보기 2번도 좀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정답 지문인 보기 3번입니다. 재소전화에 기판력 발생하죠. 재소전화의 내용이 채권자는 보라색 부분입니다. 대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른바 동시행 판결 혹은 상환 이행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 기판력은 가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을 명한 그 화해의 내용이 대금 지급의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죠. 왜냐하면 잘 보시면 보라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자, 이런 주문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자는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부분은 주문 자체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 하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긴 하죠. 자, 하지만 여기 반대급부 의무인 대여금 채권이 실제 존재를 하는지 혹은 존재를 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서 두 개의 지문 차이를 반드시 정리를 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2번. 자,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먼저 이제 보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 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자, 미성년자에게 한 소송행위 혹은 미성년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송달은 부적법하죠. 자, 다만 이러한 하자가 이의권 상실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의권 상실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규정만 포함이 된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따라서 요 상소 기간인 강행 규정에 대해서는 위반이 있는 경우는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 상소 기간이 진행이 되려면 판결 정본 송달이 적법해야 하죠. 따라서 이 경우는 강행 규정과 관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만약에 일단 법인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했다면 그 송달은 효력이 있느냐? 자, 아니죠. 반드시 이제 비교를 하실 게 송달받을 사람이 있기는 한데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명령으로 공시송달을 한 경우는 그때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죠. 다만 여기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법인 대표자, 즉 송달받을 사람인 법인 대표자가 사망했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애초에 송달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죠. 그렇게 했죠. 두 개의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하시고,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송달 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해서 행해지는 중심적 장소를 말한다. 맞죠? 이때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가 되거나 운영되는 곳일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혹은 사무의 내용이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송달 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느냐? 우리 판에는 해당한다고 보죠. 그래서 뒷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지문은 2번인데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실 때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해설지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발송 송달이죠. 하지만 해설지를 보시면 공시 송달인 경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 송달이었는지 공시 송달이었는지를 잘 또 두 개를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가집행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4번. 자,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해서 공탁한 담보는 정지의 대상인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냐? 아니죠.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경우는 가집행 면제 선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즉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해서 공탁한 담보는 강제 집행 정지로 인해서 발생할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만 담보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잘 비교를 하셔서 얘도 좀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상소권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자,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아니죠. 항소를 한 뒤에는 항소법원이 아니고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다가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한 뒤에 만약에 소송 기록이 1심 법원에 있다면 1심 법원에다가 항소권 포기 서면을 제출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자, 그 판례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전부 승소해서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이제 상소의 이익에 의해서, 그렇죠? 상소의 이익에 의해서 형식적 불복설에 따르면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그렇죠? 상소의 이익이 없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항소권을 가진 패소 당사자만 항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전부 승소한 상대방의 항소 기간이 만료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어차피 전부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1심 판결은 확정이 되죠. 그래서 보기 4번 판례도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변론주의와 성명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보기 1번과 보기 3번의 차이점을 좀 잘 비교하셔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이제 잘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해서는 주장 증명을 했는데, 이때 손해 발생 사실에 관해서는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느냐? 아니죠. 여기 이제 색칠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녹색 부분은 즉 손해 발생 사실 자체는 요건 사실, 즉 주요 사실입니다.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하죠. 변론주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보기 3번을 보시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 여기 이제 보기 1번하고 차이점이죠. 보기 1번은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 주장 증명이 없었지만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이 된 경우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인정은 됐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그때는 이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를 해서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해서 심리를 하여야 한다. 여기 이제 증명 촉구도 일종의 이제 성명권 행사의 그렇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좀 잘 비교를 하셔서 그렇죠, 보기 1번과 보기 3번을 잘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을 볼게요. 자,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자,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복도 허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보기 2번. 자, 재항고는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항고든 재항고든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시면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지 즉시항고인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우리 판례의 표현 방식은 그 표현 내용은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라는 게 그렇죠, 항고심의 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죠, 항고심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통상항고가 가능한지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보기 4번입니다. 자, 지방법원 항소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기되어서 기각 결정이 있을 때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다시 불복할 수 있는데, 그때 고등법원에다가 즉시항고할 수 있느냐? 아니죠. 대법원에다가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법원 항소부는 이른바 이제 항소법원, 즉 2심급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법원 즉 3심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기 4번도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문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사건 심판 절차와 직업명령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보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사건 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를 제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병합 심리. 여기 이제 병합 심리는 변론 병합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병합 심리로 그 속가의 합산액이 소액 사건의 속가를 그렇죠? 초과를 해도 소액 사건이면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소액 사건 심판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 1번 판례를 읽을 때는 반드시 소액 사건과 소액 사건이 변론 병합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2,500만 원의 속가의 금전 청구, 그리고 3천만 원 속가의 금전 청구. 근데 법원이 변론 병합을 하면 얼핏 보면 합산액이 그렇죠. 소액 사건 속가인 3천만 원을 초과하죠. 왜냐하면 5,500만 원이니까. 근데 둘 다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변론 병합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 심판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는 소액 사건이 아니고 다른 하나가 소액 사건일 때 그때는 비록 법원이 변론 병합을 해도 하나가 소액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사건 심판법이 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보기 2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행 권고 결정은 기판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반드시 기억. 자, 무엇과 비교를 하시라는 겁니까? 화해 권고 결정하고 그렇죠? 비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명령 신청은 전속 관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보통 전속 관할은 배타적 관할권을 갖지만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전속 관할권을 갖는 법원이 많았다는 것도 그렇죠? 우리 조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자,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전속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때 또 하나 기억을 해두실 게, 그러면 전속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 처리를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소송법 조문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 이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전속 관할권을 위반한 소재기 같은 경우 전속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 처리를 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조문상 명확하게 각하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후단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느냐? 자, 아니죠. 자, 이것도 두 개를 구분해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한 경우는 불복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이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도 좀 잘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기 4번. 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서를 나중에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 뭐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행권고 결정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보기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후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옳은 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 때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을 발동하지 않아서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또 우리 판례는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는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비교를 하시고, 다만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직권조사 사항인 부분에 대해서,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비록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8번. 자, 재판상 자백과 자백 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의 잘못된 계산,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나아가서 그러한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 이때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을 때 자백이 성립할 수 있느냐? 자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을 하려면 여기 그쵸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이어야 하는데 이 상황, 즉 잘못된 계산,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리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라면 그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백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지문 자체는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3번 보겠습니다.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다면 그때는 자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백의 구속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자백한 사실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 증거에 의해서 증명함으로써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그 자백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의 증명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변론주의 파트에서 공부를 하셨지만 이 간접 사실은 증거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먼저 보기 1번입니다. 자, 통상의 보조 참가에서 자, 피고 보조 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렇죠. 자, 보조 참가인도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상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조 참가인에 대해서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경우에 상고기간 내의 상고이더라도 그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했다면 그때는 보조 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죠.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보기 3번입니다. 자,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하고 피참가인 사이는 자, 여러분 첫 번째 기억을 해두실 게 둘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다. 라는 부분 하나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따라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67조 1항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피참가인이 어떤 소송 행위를 했을 때 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유리한 소송 행위인지 불리한 소송 행위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추가한 상소 포기, 상소 취하, 재심의 소취하는 불리한 소송 행위로 보죠. 따라서 보조 참가인의 동의 없이 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소취하의 경우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동의 없이 취하를 했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거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하고 피참가인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소취하가 가능했었죠. 자, 그거 하나 하고, 자, 두 번째는, 자, 소의 취하는 267조 1항에 따라서 그 효력이 소급적 소멸이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자, 소취하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유리한 소송 행위도 아니고 불리한 소송 행위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 없이 해도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좀 잘, 그렇죠? 세 가지 상황을 잘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다음 보기 4번. 자, 통상의 보조 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죠.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누구도 마찬가지다. 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도 당사자가 아니고 보조 참가인일 뿐이죠. 따라서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뒤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뒷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1번. 자, 정인신문과 감정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좀 쉬운 내용이죠. 이제 보기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인이 자기와 현저한 이해관계, 그렇죠?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신문을 받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선 공유치증. 자, 그렇게 두 문자로 두 개의 상황을 잘 비교를 하셔서 어떤 경우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공유치증인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 정답 지문을 보겠습니다. 보기 4번.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할 때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고, 이때는 감정인 취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건 이제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해당 조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자, 갑언어를 상대로 2022년 7월 8일에 소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2022년 7월 25일에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이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위임을 하고, 자, 언제 사망을 합니까? 6월 25일에 사망하죠. 6월 25일은 소제기일인 7월 8일 이전입니다. 따라서 소제기 전에 원고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인정되지 않고 부적법 각하를 시키죠.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을 한 다음에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때 소송 대리인이 원고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사망한 갑을 원고로 표시를 해서 소를 제기를 하면, 첫 번째 쟁점이죠. 적법하다라는 부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는 판결의 효력 등이 누구에게? 갑의 상속인에게 미치고, 시효 중단 등의 효력도 마찬가지죠. 자, 마지막으로 이때 갑의 상속인은 233조 이하를 유추 적용해서 소송 절차를 수개하여야 합니다. 왜 233조 이하를 유추 적용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느냐면, 원래 233조의 상황은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소제기 전 사망이죠. 그래서 유추 적용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2022년 7월 15일에 사망합니다. 자, 피고가 언제 사망을 해요? 자, 잘 보시면 소를 제기하고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합니다. 자, 이럴 때는 반드시 기억을 하실 게, 이 경우는 소제기 전 사망과 같게 취급을 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소제기 전에 피고가 예를 들면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그 사망한 당사자를 피고로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당연 무효였죠.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연 무효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러한 이를 피고로 해서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 1심 판결의 효력은 어때요? 당연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누구한테 미치지 않습니까? 을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죠.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1심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은 항소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당사자 표시 정정이든 혹은 소송 수개 신청이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자,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에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자,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어떤 청구 취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자, 원고 채무자가 피고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몇 월 며칠 대여금 채무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청구 취지를 기재를 해서 소를 제기를 한 거죠. 자, 이럴 때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4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그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여야 하느냐? 아니죠. 일부 인용 혹은 일부 기각하여야 하죠. 그래서 판결 주문은 몇 월 며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금 채무는 4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주문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에요? 전부를 기각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는 소장 청구 취지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했을 때 이때 이 판결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느냐?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는 매매 그리고 양도담보 약정, 즉 등기 원인마다 별개의 소송물로 봅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이 아닌 다른 소송물을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는 거고, 따라서 원고에게 무엇이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전부 성소한 것처럼 보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 라는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자, 관할과 소송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로 보기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상속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상속이 시작된 당시 상속인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제 토지 관할을 묻는 거죠. 이건 이제 조문 문제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 이제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피상속인입니다. 이 부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 보기 3번입니다. 자, 부동산 양수인이 건저당권 부담부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 승계인인 경우에 그때 건저당권 설정자와 건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 합의의 효력이 부동산 소유권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인데, 이제 묻는 게 관할 합의의 효력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관할 합의의 효력은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미칠 거고, 또 하나 일반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자, 하지만 당연히 제3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채권자하고 보증채무자 사이에 관할 합의의 효력은 제3자인 주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기 3번 지문과 같이 특정 승계가 있을 때, 그럴 때 그 관할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 즉 특정 승계인에게 미치느냐 여부인데,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채권이 승계된 경우는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하지만 물권이 승계된 경우는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근데 이 지문의 경우는 잘 보시면 부동산 양수인이 건저당권 부담부에 여기 보시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을 양수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물권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승계인, 즉 부동산 양수인에 대해서는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냐 물권이냐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당사자 적격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번에 출제된 지문이죠. 자,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인, 이 표현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차피 말소의 대상일 뿐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했을 때 이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말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 보기 3번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죠. 추심명령이 있게 되면 그때 채무자는 그렇죠.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을 피압류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해소를 제기할 무엇을 상실합니까?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죠. 따라서 이 당사자 적격은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사항이죠. 즉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의 판단 기준 시기는 원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그렇죠. 수많은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상고심에서도 당사자가 새롭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도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 즉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에 관해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상고심에서는 새롭게 이를 주장하고 증명할 수 없느냐?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심에서 새롭게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 25번까지 이번에 실시된 동행모의고사 1회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